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공무원 시험을 보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약하자면 여자도 경찰이나 소방 같은 공무원 하려면 응시 자격을 얻으려면 군대를 갔다 와라. 이런 얘기네요. 제가 이거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 긴 이야기 하는 것보다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이 그래프하고 같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자, 맨 왼쪽부터 한국, 미국, 독일 그리고 영국입니다. 4개 국가의 그래프인데요. 저 빨간색이 뭐냐면은 저 빨간색이 남자의 빨간색이 여성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파란색이 남성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남녀 사이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를 각 국가들을 비교한 건데요. 전부 다 남녀 사이의 정치의식이 바뀌고 있고 특히 이것은 20대입니다. 20대 남녀의 정치의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맨 왼쪽에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남녀 사이의 정치이념 격차가 커지고 있고 특히 20대가 더 커지고 있는데 한국의 남녀는 가장 많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커졌는데 수치로 따지자면 15년 전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20대 남성은 보수 지지가 20% 늘었고요. 20대 여성은 진보 지지가 30%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죠. 정치 인식뿐만 아니고요. 다른 사회 인식도 다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20대 남성 중에서 29%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20대 여성들은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더 불평등하다고 대답한 퍼센티지가 73%.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죠.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작년에 조사했는데 20대 남성 중에서 42%가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근데 20대 여성 중에서는 27%만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게 이 정도로 가면요. 저는 앞으로 남녀 사이의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는 데에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저출산이 문제고 결혼 안 해서 문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같이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남하고 호남하고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 그럼 사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각자 자기 지역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안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죠. 살림을 합치려면은 생각을 먼저 합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준석 신당 정책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통합되게 하고 합치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정치죠. 그게 정치가 사실 할 일인데 지금 이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없이 화난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해서 사이를 더 가르겠다. 각자 도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이라서 이거는 정말 나라를 망칠 것 같은 정책입니다. 재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군대에 갈 사람이 부족해서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 거라면 정말로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죠. 우리 군에 진짜 문제가 뭐고 국방 능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인적 자원을 어떻게 수급해야 될지 이야기하는 건데 공무원 시험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온 거하고 연결시키겠다는 건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얄팍해요. 성별 전쟁에 기름을 붓겠다 이런 의도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양당의 정치도 거대 양당의 정치도 정말 재미없고 싫지만 또 다른 분들이 하시는 정치도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 이승원 평론가님 잘 아시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끝내준 세계에서 북한의 전쟁 위기설 그리고 바이든의 국경 폐쇄 선언 이 이야기 좀 다뤄볼 거고요. 최승병 박사님 워커노믹스에서 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분쟁하고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미국 병사가 죽어서 바이든이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승원 평론가님 바로 모셔서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원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신데 여기 오실 때마다 사실 인기 폭발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 방송 진행도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 12월, 그러니까 2달 전인데 지난해 12월부터 그 OBS 이승원의 그 월드시사 W라고 네.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국내 시사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국제 프로그램만 다루는 거여서 예, OBS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니까 여러분들 시청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하고는 경쟁사 아닙니다. 네, 우리는 평일 점심시간에 보시고 토요일에는 OBS의 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네. 시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바로 제일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방송하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지금 전해드렸어요. 굉장히 그렇죠. 우려스럽게 전해드렸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또 이번에는 그게 좀 부풀려진 얘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38 노스라는 곳에 이 칼린 그 CIA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평양에 퇴소한 북한에 30차례 이상 다녀온 국무부에서도 있었고 북핵 협상의 주요 요인이었던 칼린 연구원과 그 세계적인 핵 물리학 박사죠. 해커 박사. 그 두 분이 이제 11일 날 글을 쓰면서 굉장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매체뿐만 아니라 뭐 국내 매체 그리고 영국 매체 등등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박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코노미스트 글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8일 날 이코노미스트 이제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돼 있다. 하지만 전쟁 루머가 매우 과장됐다. 이러면서 칼린과 해커 박사의 글 때문에 그 이어진 논쟁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그런 글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북한의 전쟁 능력이 강화되고 있고 발언이 굉장히 세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전문가들을 인용했는데 그 글에 나오는 이제 네덜란드 모 대학의 한 교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고 김정은은 경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일각에서 이제 러시아 쪽에 그 무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는 좀 과장된 것은 아닌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기사가 나온 겁니다. 네. 지난 한 2, 3회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해커 박사 그 글과 그 이후에 국내외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종합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항상 전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지금 당장 벌어질 것이다,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해커 박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우발적인 상황이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그런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뭐 김정은이 이제 과장한다던가 그냥 겁주기식으로만 외면해서는 안 되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대비하고 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글들도 다 그런 이제 이제 핵심에서 약간의 어떤 변주랄고 할까요? 자기네들의 어떤 가치관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약간의 시선이 좀 다를 뿐이지 대체적으로 의견은 좀 일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근데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 글을 봤는데 보다가 보니까 그 중간에 북한에서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한국 쪽에서 뭔가 너무 과잉 대응하거나 이러다가 우발적으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보고 좀 가슴이 철렁했는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평가해야 돼요? 네. 이제 이코노미스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전문가들 인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도 당장 그 어떤 원인이 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강경하게 발언을 하고 있고 어떤 위기를 관리하기보다는 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강경 발언들 그리고 위기를 부추기는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맞대응하면서 어떤 상황이 더 아웃 오브 컨트롤,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국내외 전문가들 인터뷰한 사람들 제가 한 20명 정도 글들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왜냐면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전문가들 이제 많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다들 그러게 이제 북한도 문제지만 남한도 걱정해 이런 게 항상 맥락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도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도 계속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 매체죠.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4일 날 이제 보도 제목이 이런 겁니다. 증가하는 북한 위협, 무시는 통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해커 박사 그 글과 약간 맥락이 같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평화 모드,
갈등이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치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관리를 얼마나 정치하게 잘 해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달하고 싶은 바가 그겁니다. 지금 그 북한과 남한 양쪽에서 지금 예전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그 말폭탄 서로 터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 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에서 윤석열로 대치됐을 뿐이죠. 네, 그 2017년의 상황이. 네. 어떻게 보면 2017년에 트럼프가 하던 그 역할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있는. 네. 아, 착잡하는데. 그걸 외국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그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특히 이제 접경지대에 사시는 분들, 연평도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이분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참여연대 등 해서 이제 100개 시민 연대, 그 시민단체 연대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수십 년간 거기서 이제 어업을 하시거나 농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이제 분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분들은 해마다, 때마다, 철마다 이 가장 그 최전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직접적인 생존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날 나오신 분들도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연평도 주민이고 어민이신데 박태원 씨예요. 그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 이후에 가장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이분도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시면서 그 이후에 남북 간에 뭔가, 그러니까 일단 뭔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어디로 이제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가 13년이 지났는데 없다라는 게 아주 기술적으로 일단 말씀 주셨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접경 지역에 사는 우리들이다. 생계와 생존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발 평화롭게 지금 상황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민통선 안에서 농업 그 이제 밭을 가꾸고 논을 가꾸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밭이겠죠. 그래서 그 강원 철원군에 있는 김용빈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대표적으로 민간인 통제선 안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국 전쟁, 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도 갑자기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발적인 충돌들이 있었고 그것이 누적되다가 결국은 전면전까지 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황을 관리하지 않으면 해커 박사가 우려했던 대로 1950년대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제발 서로 말을 삼가하고 서로를 조금 컨트롤하면서 안정적으로 지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이제 3월이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우리 전단지 살포 때문에 뭐 김여정 나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몇 년 전에도. 네. 근데 이게 해마다 소위 뭐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접경 지역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그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말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이제 전단지 날리는 그 풍선을 이제 사격을 하게 되면, 북한 쪽에서 포격을 하게 되면 그 총포가 이제 포탄이 이 남측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역시 남측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전단지 살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함께 이번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반기에 조금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전단지 살포 문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도 있고 또 5, 6월에 이제 꽃게잡이 철이 이제 시작되니까 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조금 그 지뢰밭들이 깔려 있다라고 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구호를 내세웠는데 이게 힘에 의한 평화가 뭐 모두에게 평화이면 괜찮은데 누군가 이렇게 평범하게 경제활동하는 시민한테는 네. 머리 위에서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위협이잖아요. 그죠. 정말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이죠. 북한을 위협하는 말이 아니고 네. 연평도 주민을 위협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해주면 좋겠네요. 저는 그 힘에 의한 평화 좋죠. 그건 기본이죠. 그 우리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그 평화라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고, 그리고 현 정부가 지금 뭐 종교처럼 떠받치고 있는 그 한미 동맹도 사실은 그쪽에서 안 도와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어떤 무력이 준비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게 무슨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스라엘 이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힘이 없어서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전쟁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보면 지금 가자 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굶어 죽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스라엘도 피해를 많이 받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게 절반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전쟁만 보더라도 결국은 양쪽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사실은 잃을 게 더 많은 쪽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아무리 약해 보여도 끝까지 몰아붙이고 힘을 과시하면 어떻게든 반격할 계기를 찾아 나서게 되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하마스가 그걸 네. 보여준 그런 셈이네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보시면 알겠지만 하마스와 북한의 어떤 전쟁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북한이 훨씬 더 아이고, 압도적이죠. 상대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 이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워딩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워딩도 그렇고 양쪽 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 정말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걱정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또 북한에서도 이번에 그 사이버 동맹 훈련 비롯해서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 언급하면서 전쟁 발발하면 한국하고 미국을 무자비하게 정벌하겠다. 네, 뭐 이게 네.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 아까 한미 연합 훈련 예정돼 있는 시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때가 진짜 지금 뭐 전쟁 위협의 분수령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가장 좀 걱정되는 게 이제 특히 3월에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있고 이제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이게 보통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는 북한이 조용히 있다가 그거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훈련한다던가 뭔가 도발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한미 훈련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북한도 같이 훈련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정세현 장관 같이 이제 막 북한을 한 40년 이렇게 보신 분들, 50년 보신 분들은 이것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지금 오늘도 당장 뭐 순항 미사일 발사했다고 하고 이달 들어서 여러 차례 지금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상황과 스케줄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서 3월 이제 하반기 한 보름 정도 한미 연합훈련 그 스케줄이 돼 있는데 그때 북한이 또 같이 맞대응하면서 본인들의 훈련을 한다고 하면 이게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우발적인 상황.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걱정되고 예전에 싱가포르였는지 하노이였는지 헷갈리는데 그 공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무슨 뭐 월게임,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했는데 지난해인가부터 실기동 훈련이 도입이 됐어요. 3월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물리적으로는 범위가 굉장히 좀 커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은 그만큼 더 이제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3월 한미 훈련 기간에 어떤 컨플릭트가 있을지 좀 우려하는 시선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이제 꽃게잡이 때 우리 연평해전이 99년, 2002년 발생했는데 모두 다 6월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6월? 둘 다 6월이었습니다. 이제 꽃게잡이가 그 철인데 이제 이 표현을 쓰죠. 언론에서 이제 꽃게들은 어민을 부르고 어민들은 해군을 부른다. 네. 그런 게 실제 벌어졌으니까. 네. 그리고 바다에 무슨 정확하게 선이 딱 그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더 우리 뭐 NLL 위로 올라갔느니 내려갔느니 항상 이런 그 애매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이미 일어난 거니까 그런 가능성,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관리를 해야죠. 네.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남북 간에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사소한 충돌도 분쟁의 씨앗이 돼서 점점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오해와 오판, 뭐 잘못된 판단 등등으로 인해서 또 현장에서 지금 이제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 현장에서 뭐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라 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일단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단 몇 분이든 몇 시간이든 그런 순간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이후의 상황은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고 지금 외국 전문가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그 또 이명박 때 얘기를 하면 제 머릿속에 또 나오는 이명박 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나 봅니다. 자꾸 그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2010년에 연평도 이제 포격 사건이 발생했고요. 2011년에 오바마와 당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을 엽니다. 그래서 그때 정상회담을 열고 그 미중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41개 조항이 있었어요. 그 41개 조항이어서 제가 그때 대충 봤는데 너무 길어요. 무슨 논문 같아요. 공동 성명이. 그런데 41개 중에 18번이 한반도 이쪽 그 동북아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꽤 길게 한반도에 대해서 상황을 우려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실제 담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뒤에 뭐 사이버 어택, 뭐 기후 이제 뒤로 갈수록 약간 좀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꽤 위쪽에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2010년에 이제 천안함 연평도를 겪고 그것을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은 걱정을 한 거예요.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우려될까봐. 그래서 연평도 포격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촉구했고요. 오바마 후진타오도 그랬고 그 2011년 4월에 당시 힐러리 국무장관이 청와대를 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요. 그때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게 바로 당신이다. 그때 그 워딩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북 간의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힐러리가 이명박한테 얘기했고 이명박은 그 자리에서 노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꺼내냐면 지금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남북 간의 대치 상태가 굉장히 격하게 되고 있고 한 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주변에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원하지 어떤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소위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백악관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걸 지금 용화대가 알고 있는지 그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명박 그 정부 당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서 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때 교훈이 있었을 텐데 왜 같은 어떤 실수들을 반복을 하는 건지 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그때 제 기억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안함 때 사건 터지자마자 첫 번째 발언이 그래도 확전하지 마라 이거였던 걸로 그때, 제가 네, 기억해요. 맞아요. 확전에 네, 유의하라 뭐 네, 이런 네, 거라서 네. 그러면 그런 메시지가 사실 현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대통령이 그렇게 막 싸우자는 분위기는 아니구나 인가 아니면 가서 쳐들어가서 다 섬멸해라 인가라는 거에 네. 현장에서 분초 단위로 막 결정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정말 분초 단위니까. 그래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은 더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 게다가 네. 더 나가고 게다가 있고, 더 나가고 있고. 즉극강이라고 하면서 네네네. 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건드려가지고 좀 난리가 났는데 러시아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딴 얘기지만 지금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뭐 전면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 얘기가 이제 러시아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이제 한국에 경고하는 상황이 됐고 이 얘기는 결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더 밀접하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구도가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함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지금 국방장관이 돼서 그냥 여과 없이 발언을 하고 있고 그게 물밑으로 진행되는 거더라도 발언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필터링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지금 상황을 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미국이 26일, 27일에 며칠 전에 네. 방콕에서 중국하고 고위급 협의했었는데 그게 네. 혹시 한반도 상황이 조금 걱정이 돼서 뭐 그런 그렇죠. 얘기가 오가는 그런 지점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현지 시간 29일이니까 오늘 어저께였군요. 어저께 누굽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이 DC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은 73년과 같이 위험한 상황 혹은 73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중동 전쟁, 4차 중동 전쟁이 73년인데 중동은 현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휘발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소한 1973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며 심지어 그 이전과 비교해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블링컨이. 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지금 이 중동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만난 건 NSC 안보보좌관 셜리번과 이제 왕이가 만났는데 셜리번이 왕이를 붙잡고 부탁을 해요. 야, 북한 좀 컨트롤 해가지고 러시아와 너무 친하지 않게 좀 만들어줘. 너무 친해지지 않게. 너무 친해지지 않게 만들어줘. 지금 왕이하고 셜리번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후티가 저렇게 홍해에서 막 공격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후티 뒤에는 이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중국 이제 왕이 붙잡고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란 좀 말려줘.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국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적대시하는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야, 이란을 좀 말려줘, 북한을 좀 말려줘, 뭐 러시아를 좀 자제시켜줘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세계 그 어떤 역학이 저는 이제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네요. 미중 사이에 러브라인이 생기고 어쩔 수 없는 러브라인이 생기고, 그러니까 힘이 딸린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그 경찰 국가로서 그리고 세계 최대의 어떤 초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런 발언과 표정과 이런 사진들에서 그 징후들이 이제 엿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읽고 우리가 우리 그 그 정책을 연구하고 확장시키고 혹은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못 따라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블링컨 그 장관, 국무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귀에 박힙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지. 네. 걱정 많이 됩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좀 지켜보면서 해설해드리면 좋겠네요. 저기 한 가지만 좀 짚고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짚을게요. 네. 미국으로 화제를 바꿔서. 미국 갑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진짜 관심이 가던데 국경에 난민이 많이 몰리면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긴급 권한을 가진 새로운 국경법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거기 좀 때맞춰가지고 그 직전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를 12%에서 60%로 12%에서 60%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5배 올리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완전히 보호주의로 가는 분위기가 되는 건지 대선하고 맞물려서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호주의가 이제 경제적인 보호주의라면 관세 얘기하실 테고 다른 보호주의면 지금 이민 얘기하시니까. 이민이죠. 또 그것도 노동시장의 보호주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바이든마저 소리가 그 탄식이 나오죠. 바이든마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민자 문제만 말씀을 잠시 드리면 국경법을 이제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게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뭐 우리 미국을 망치고 있다, 뭐 저들이 와서 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뭐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다. 굉장히 오래전 또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어느 정도 통해서 실제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4년 내내 뭐 국경 장벽 설치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이든이 어떤 인물이냐면 2021년 1월에 취임하자마자 국경 장벽 쌓고 있던 걸 중지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고 그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가지고 있는 나라다. 원래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이든이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문제가 촉발되자 새로운 국경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좀 충격적이죠. 기본적인 이제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과 바이든의 기본적인 입장이 저 한 문장으로 저들도 이제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급했구나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이민자 문제가 정말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하는 이슈구나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조롱하고 있죠. 너 아니라며 뭐 왜 말 바꿨어? 약간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저 얘기를 바이든이 꺼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승원 평론가님 말씀 들은 것 중에 지금 한반도도 굉장히 문제고 미국의 이민도 문제지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했다는 거잖아요. 1973년 확전이 될 수도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 얘기 조금 이따 이어가지고 최승병 박사가 워커노믹스에서 얘기할 테니까 끝까지 계속 같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원 평론가님은 다음번에 오늘 못한 얘기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나와가지고 해주실 거죠? 네, 멘탈 얘기를 못하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조금 남은 거.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워커노믹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승병 박사님 모시고요. 지금 중동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군이 또 사망하는 바람에 바이든 대통령이 보복을 또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해서 이게 지금 더 전쟁이 커지는 건지, 뭐 그렇게 되면 또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중동에서 확정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란 혁명 수비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들의 역할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중동은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뭐 매주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뭐 지난주에는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는데 역시 또 모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 또 있었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일단 위험한 일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긍정적인 일이 있었나요? 네, 긍정적인 거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다시 한번 그래도 휴전의 가능성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외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 굉장히 신임 많은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을 여기에 특사로 투입을 했어요. 윌리엄 번스는 뭐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한 30년 이상 외교에서 잘 활약해온 베테랑이고 이제 CIA 국장으로 온 다음에 지금 이런 전 세계적인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쿠 조율사로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 중재로 그래도 거의 휴전에 비슷한 지경까지, 그러니까 휴전에 거의 임박했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정리해 주실 때 이스라엘이 사실 가자 북부 중부에서 하마스를 거의 격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가자 북부와 중부에서 지상군이 투입이 돼갖고 하마스 지역을 고립시키고 상당수 이제 소탕한 건 사실인데요. 아직 뭐 남부에 하마스가 좀 남아 있지만은 지금 또 남부에는 민간인들이 빽빽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밀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숨고르기 할 때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역시 숨고르기가 올 연초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예상대로 지금 이제 양측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한번 좀 그래도 사태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30일 플러스 30일 안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인질들이 아직도 한 130명, 140명 정도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아직도 여자와 노약자들 그리고 부상당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좀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30일 동안 휴전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상황을 봐가면서 남은 뭐 이제 남자들이라든가 군인 포로들을 갖다가 석방하는 문제를 천천히 30일 동안 또 논의해 보자라는 그건 아니죠. 아, 그럼 큰 틀에서는 인질을 하마스 쪽에선 석방해주면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공격을 멈추는 것. 이렇게 네, 지금 공격을 협상을. 멈추고 또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그만큼 또 석방을 해주고 이런 교환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물론 진통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에서 호락호락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원래는 이게 전쟁 끝나고 나서 질서가 어떻게 되냐가 휴전에선 중요한 주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도 네타냐후 총리가 종전 이후에도 이 가자 지구 쪽을 본인들이 좀 통치까지는 아니라도 관리를 하는 역할을 좀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또 그건 안 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 논의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 논의도 지금 치열하게 얘기가 되고 있죠. 일단 이스라엘 내 강경파들은 이게 우리가 가자 지구를 너무 풀어줘서 자치를 허용해줘서 그렇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정착촌을 건설해야 한다느니 아니면은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그런 치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고 네타냐후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중동 평화를 위해서 그건 안 된다. 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계속 가는 길을 꾸준히 가야 된다라는 쪽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대립되고 있죠. 네타냐후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대로 전쟁을 끝내면은 실각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좀 강경파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얻으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하마스도 이번에 예상보다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얻어낸 것도 생각보다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도 뭔가 좀 질질 끌면서 어떻게든 더 이스라엘로부터 뭔가 챙겨내려는 그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휴전이 될지 안 될지 30+30안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미국한테 달려 있다고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이게 미국의 지도력에 달려 있죠. 미국이 계속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걸 앞서 이승현 평론가도 얘기하셨는데 이걸 얼마나 성공적으로 중재할 수 있느냐가 아직 미국이 그래도 영향력이 남아 있느냐를 또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네. 아무쪼록 잘 돼서 희생자가 더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은데 나쁜 소식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쁜 소식이 좀 아주 작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또 큰 게 터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에는 정말 문제가 큰 것이 이슬람 무장단체가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공격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3명이 죽은 게 확실하고요. 대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부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자가 한 50명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한 충격이죠. 그동안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은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미군 사상자가 직접 난 거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네. 미군 사상자가 나면은 이거 굉장히 미국 정부로서도 난처해집니다. 네, 그러네요. 네, 당장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또 천명을 했어요. 네, 네. 지금까지 계속 너무 바이든이 유화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미군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니까 지금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그래서 저는 또 놀란 것이 바이든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보복을 해주겠다. 보복을 입에 올렸군요. 네,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선 뭔가 펀치를 날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거 걱정되는데 일단 근데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민병대가 공격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네. 좀 요르단에 미군 기지가 있었나 이런 그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요르단을 비롯해서 요르단에 맞습니다. 요르단이 그렇게까지 친미 국가였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실 텐데 지금 미국이 중동에 있는 전력이 상당합니다. 물론 뭐 전 세계 최대의 기지는 우리 평택 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제일 크긴 합니다만은 중동에도 아직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은 이 소국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같은 자기네 국방이 좀 불안한 그런 소국들에 주로 많이 주둔해 있습니다만은 거의 전 중동에 그래도 흩어져 있습니다. 당장 이라크, 아직도 이라크에도 병력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 내전 당시에 이제 지금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 미군이 들어갔는데 그냥 아직도 900명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르단에도 그 시리아에 들어간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2,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또 요르단에 들어가게 된 거는 그 당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아 내전이 한창일 때 IS가 준동을 했잖아요. IS가 이라크와 요르단까지 그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요르단이 우리 불안하다. 미군이 좀 들어와서 좀 지켜달라.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탈중동 한다고 하고 철군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중동에 네. 많은 병력을 직접 많이 주둔하고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적지 않은 수가 남아 있는 겁니다. 4만 5천 명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보다도 몇 배 되는 수치 아닌가요? 한참 많은 것 같아요. 한참 많진 않지만 뭐 이런저런 병력까지 따지면은 그래도 물론 뭐 그 4만 5천 명이 다 전투병은 아니고요. 지원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전투 부대가 상당한 한국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적지 않은 부대죠. 적지 않은 수이죠. 네. 그렇군요. 저는 이거 이제 공격받은 미군 얘기고 요르단을 공격한 그 민병대라는 데가 또 어떤 데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또 모든 이 중동에 많은 무장단체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 네. 것도 제가 기억나는데 이번엔 누가 공격을 한 겁니까? 네, 이번에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했다는 단체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이라크에 있는 이슬라믹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이슬람 저항 세력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우리가 공격을 한 것이다. 우리가 드론으로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이란이 있는 건가요? 이번에도? 그런 네, 식으로 지금 이란이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미국은 콕 집어서 이거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 친이란계 프록시들이라고 하죠. 그 무장단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황상 저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공격이 굉장히 정교했어요. 네.
당연히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요르단과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르단과 이라크와 시리아가 만나는 그 세 국가가 딱 만나는 그 꼭지점 접경지대에 있는 위치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당연히 저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군 기지들은 다 대드론 방어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어망을 뚫고 드론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번 방송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은 이게 저기서도 이 주변 정찰을 위해서 미군이 드론을 띄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띄운 드론이 다시 들어오는 시기, 기지에 복귀하는 시기에 맞춰갖고 딱 그걸 쫓아가면서 이 드론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 드론이 지금 귀환하는 거네라고 착각을 하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보니까 그게 자폭 드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상자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한 드론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이 일반적인 무장 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분명히 드론 강국 이란이 배후에서 기술 지원을 해줬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지난번에 지원해주는 수많은 그런 친이란 무장단체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단체 자체는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이 단체 자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존재가 굉장히 모호한 조직입니다. 이게 하마스나 헤즈볼라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딱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수많은 아직 이라크에도 이 저항 세력들 이스라엘 반 미국 저항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의 연합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특정할 수 있는 무장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체가 공격한 건 맞을 텐데 걔네들이 전체적인 우리 연맹 이름으로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실체가 모호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곳들은 말하자면 기업 하나하나인데 네, 뭐 맞습니다. 이게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무슨 네, 전국 기업 경제 단체, 연합회 네. 뭐 이런 거라는 맞습니다. 뭐 우리가 파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정경련이 네, 그러면 정경련이 그렇게 도대체 누가 얘기하면은 했다는 건지 그래. 그러면은 한국 기업이 팔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느 기업이 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모호한 상황이라는 모호한 거죠.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그런 게 오히려 뭐 이란이 배후에서 다 조종했을 거라는 그런 의혹을 불러오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반면 이란은 미국이 강경하게 나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가 시킨 거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이 그래도 이란과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이란이 커넥션이 있는 단체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애매한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에는 이런 쿠드스군이 해외 공작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 등등을 다 프록시로 조종하고 있는데 그런 수많은 단체들 중에 하나일 걸로 지금 보는 거는 뭐 명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의 커넥션을 어떻게든 뭔가 지금 파헤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정보 당국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미국 공화당의 그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상원의원이 있는데 네. 나와가지고 발언하는데 보니까 이란 본토를 공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도부 암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내 강경파, 공화당이나 여러 강경파들의 입장은 모든 증거가 결국 이 뿌리에는 이란이 있다는 걸 지금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후티 반군도 마찬가지죠. 후티 반군 지금 계속 폭격하고 있지만 별로 성과가 없잖아요. 지금 아직 여전히 계속 홍해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헤즈볼라 때린다고 걔들이 기세가 죽나? 이런 식으로 이란은 지금 수많은 독이 발린 촉수를 뻗어갖고 여러 곳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거 하나하나 끊어내는 우리가 두더지 잡기식 공격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몸통을 쳐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그 몸통, 지난번에 봤던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핵심 요인이라든가 핵심 시설을 갖다가 타격을 해서 지금 길을 꺾어야 한다라는 게 그 주장들이죠. 지난 시간에 이란 혁명수비대 자세하게 지난주에 네. 워커노믹스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정규군보다 더 나은 전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공군도 우주방위군이었나요? 네. 공군도 엄청나게 발달해 있고 전략 미사일도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란을 직접 공격한다는 건 그럼 엄청 큰일 아니에요?
네, 이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군사 강국입니다. 현역병과 이 예비군을 합치면은 100만 대군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지난번에 혁명수비대 전력이 만만치 않다고 했죠. 혁명수비대에 이제 항공우주군 같은 경우가 그 전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전략미사일들이 굉장히 이젠 정교해져 갖고 이걸 이 주요 중동의 핵심 시설들에 그냥 꽂아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란이라는 곳이 이 직접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산악지대가 많고 이라크는 그나마 좀 평평해서 미군이 직접 밀고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이란은 엄청난 산악지대가 많아갖고 저길 지상군이 직접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진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처럼 수렁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미국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린지 그레이엄 의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본토 공격해야 된다 하고 얘기할 때 지상군 투입 같은 걸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건가요? 당연히 공화당도 지상군 투입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중요 시설, 우리가 조금 더 경고를 할 수 있는 핵심 시설들을 타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까 이번에 민병대가 공격했던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서 드론 방어망이 구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를 뚫고 들어와서 공격할 정도로 아주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네, 그 추이가 당연히 뭐 이게 어떤 전면전에서 승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역시 뭐 공화당에서 요구한 거는 아마 저도 트럼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제 중량급 인사들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중요한 이란 뭐 핵시설까지는 무리겠지만 그래도 군사 기지 하나를 완전히 그 초토화시킨다든가 뭐 그 정도의 힘의 과시 그리고 이란에게 확실한 경고를 지금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솔레이마니는 폭사했다고 말씀하셨었죠? 네, 솔레이마니가 그 당시에 이라크에 나와 있을 때, 이라크를 방문하고 있을 때 드론 공격을 했죠. 드론 공격을 해서 그 폭살을 솔레이마니가 있는 곳을 폭격해서? 네, 뭐 그때 자동차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걸 타격을 해갖고 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작전을 펼칠 수는 있겠다. 그런 예상이세요? 지금 바이든이 어떤 정도로 선택할지가 이게 사실 진짜 관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이 보복은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확전을 원하는 이 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런 무장단체를 특정을 해갖고 그 무장단체에 대한 좀 아주 과시적인 대대적인 폭격을 하고 요인들 제거하는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그 정도의 카드를 꺼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거 갖고는 요즘 떨어진 바이든의 인기를 만회하기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에 그런 카드를 잘못 빼들었다가는 어떤 방식으로 확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게 사람 목숨이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 하고 있는데 미군 병사 3분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네요. 이전의 사건들에 비해서. 맞습니다. 이게 참 목숨의 값이 같지 않다는 거. 이게 참 전쟁사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순간들입니다. 네. 사실 저는 사우디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이광재 전 의원하고 이수 성공에 대한 맞습니다. 저도 잘 봤습니다. 이슬람 문화연구소장님하고 나오셔서 사우디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보셨어요? 네, 저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친미 국가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사우디는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지금 이란과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사실 사우디가 굉장히 중요한 키를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군이 이란을 공격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또 사우디의
최소한 무긴, 가급적이면 지원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사우디가 거기서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빈살만이 지금 굉장히 지능적으로 행동하고 있죠. 지금 빈살만이 미국의 의존을 좀 줄이고 우리의 독자적인 입지를 좀 넓혀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에 있어서 선뜻 미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이 더더욱 골치인 겁니다. 아무래도 뭐 이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좀 사우디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우디는 안보는 미국하고 하는데 경제는 중국하고 더 가까워지고 에너지 협력은 또 러시아하고 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거와 달라진 게 확실히 그거죠. 예전에는 이 사우디, 특히 이 사우드 왕가와 미국의 이해가 딱 일치돼 갖고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뭐 주요 고객은 당연히 미국이고 그리고 왕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착착착 맞아갖고 밀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해관계가 점점 더 다각화되면서 빈살만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 믿고 계속 버틸 수는 없다. 우리는 뭐 우리 나름대로의 입지를 구축해야겠다라는 쪽으로 계속 엇나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사우디도 자기들 지켜야 될 텐데 지난번에 그 네옴시티 하는 걸 보니까 네옴시티 빈살만이 와서 막 세일즈하고 투자 많이 받아갔는데 그 위치는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이란하고는 굉장히 먼 지역이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이란은 여전히 사우디가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사우디는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이게 확전이 되면은 이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가 사실 좀 미묘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는 이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사실 좀 안 좋았어요. 1970년대 팔라비 왕정 때는 좀 협력을 했었는데 이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왕가에게는 거의 쥐약입니다. 사우디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지만은 이 사우드 왕가가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운 것이 와하비즘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수니파를 갖다가 지원을 하면서 그 힘을 또 받고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시아파와 이 수니파, 그것도 극단 수니파가 이런 종교적인 대립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왕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연히 왕정 같은 전제정을 무너뜨리고 신정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것이고, 또 이 알사우드 왕가는 사실 유목민들 어떤 부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호족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입장에서 특히 정통성도 없어요. 사실 뭐 요르단이라든가 예전 이런 왕가들은 뿌리를 막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함마드까지 올라가갖고 그런 면에서의 정통성이라도 좀 세워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이슬람 혁명이 넘어오면은 사우디 왕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이가 안 좋았고 그래서 이 사우디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 면도 있었고 가깝게는 지난 2016년에 예멘 내전 당시에 사우디가 그 당시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폭탄이 그 예멘에 있는 저기 이란 대사관에 딱 명중을 해갖고 그때 또 단교를 해버렸죠. 그래서 한 7년 정도 이제 단교를 하다가 예멘 내전이 2015년이었죠. 네, 그때부터 계속 네네네. 있었는데 그때 사우디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정부군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폭격을 이란 대사관에도 잘못해버렸죠. 그래서 단교했는데 작년에 바뀌었죠. 작년 2023년에 중국의 중재로 외교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거기서 딱 볼 수 있는 것이 사우디가 그동안 사실 빈살만이 2015년에 국방장관까지 하면서 그 당시에 군사력을 엄청나게 증강시켰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도 군사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란 입장에서도 전선을 넓히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이란의 주적은 이스라엘과 미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우리끼리 선을 지키고 있으면은 적어도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사우디가 항상 큰 형님 노릇을 이슬람 세계에서 해서 진짜 그 정통 왕가인 줄 알았더니 알사우드 왕가는 그런 왕가는 아니라고 하셔서 좀 흥미롭네요. 네, 그 족보도 사실 캐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그러네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사우디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사우디는 약간 한 발 빠져갖고 지금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강펀치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또 이란이 계속 사우디에 대해서는 도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사우디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란 입장에서도 사우디까지 적으로 만드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사우디도 그냥 우리가 미국에 덜컥 동조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 쟤네들이 도발하나 좀 보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란도 확전을 바라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관측이 좀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는데 이란은 지금 전략이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로 해서 암세포를 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곳곳에 이런 이란 프록시 무장 세력들은 일종의 암세포인 겁니다. 그 암세포가 성장하려면은 당연히 돈과 무기, 이런 기술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혁명 수비대가 나서갖고 비밀 네트워크로 그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은 공급해 주되 우리랑 관계 없어. 그거는 알아서 자라고 있는, 원래 우리 몸에도 암세포 많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암세포들이 꾸역꾸역 자라나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을 괴롭히면은 그거 퇴치하느라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정신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힘을 빼고 있으면은 이란을 도발할 생각을 못 하겠지. 그리고 계속 우리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부인하고 하면은 우리가 파워가 만만치 않으니까 설마 우리 본토를 치려고는 안 하겠지. 계속 그런 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뭐 사우디, 이란, 미국 다 확전을 바라지 않는 분위기라면 확전 안 될 것 같아서 좀 안도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네.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러니까 그 앞 코너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금 73년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 직전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강경파가 득세하고 또 예를 들면 미군 병사가 좀 더 희생된다든지 해서 여론이 막 들끓고 이래서 혹시라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좀 블링컨의 그 말에 배경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지금이야 그래도 바이든이 어떻게 좀 자제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지도자지만은 이게 뭐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가 다시 들어서고 하면은 이 수많은 강대강 지도자들이 난립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각국의 국내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경파 지도자들의 뒤를 떠미는 강경 세력들이 다 있어요. 이럴 때,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 좀 강하게 나간다고 해서 다들 다시 뭐 딸려오진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세게 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하면서 같이 맞부닥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거기서 불이 확 타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인 겁니다. 이게 지금 한두 지점이 아니라 몇 개 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블링컨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인계철선이 딱 당겨지면은 거기서 이제 도화선이 큰 불씨로 옮겨 붙으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충격이겠죠. 지금 이 각국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중동이 아무리 지금 에너지원들이 분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 충격은 어쩔 것이며 지금 홍해 어느 정도 이 통항이 방해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홍해 수에즈 라인이 봉쇄될 것은 분명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가뜩이나 좀 어떻게든 좀 숨을 돌리려는 세계 경제에 또 치명타를 날리겠죠. 그러네요. 저도 이제 경제 쪽을 넘어서 제 분야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까스로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저금리로 다시 돌아서겠다고 미국 FRB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에너지 가격이 그래도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석유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도화선이 딱 붙으면 당연히 석유 가격 오를 거고 그러면은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안 잡혔으니까 금리는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가는 여파, 그리고 이제 저금리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여러 가지 결정, 뭐 자동차를 구매한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결정들이 쫙 다 미뤄지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에까지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주택시장에 영향 주면 그 거시경제도 영향 줄 수 있고, 이게 팍팍팍 떠오르네요. 네, 지금 뭐 또 중국도 지금
헝다 또 처리한다고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전 세계 경제가 다 평안한 곳이 없는데 이런 국제 분쟁까지 크게 더해지면은 충격이 만만치 않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나누고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게 아까 사우디 군사력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되게 낯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부분 사우디와 관련된 얘기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네, 지금은 듭니다. 조용하지만 사우디가 굉장히 중요한 추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게 앞으로 특히 이제 거대한 경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빈살만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의 군사력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아, 좋습니다. 네. 최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어두운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우리 경제적 의사결정하시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니까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점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2시 반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내일 다시 12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윤형중 랩 2050 대표의 정책통에서 정부 감세안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남재작 소장님 모셔서 K농업의 진화,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농산물, 우리 입에 들어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아주 잘 파헤쳐 주실 거니까요. 내일 12시 반에 오셔서 다시 말씀 나누시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